안녕하세요. 로고사원 수학 강사 박지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2025년에는 정신여고 5반 맡아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아마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신여고라는 학교가 어떤 성향의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작년에 등급 컷들을 보면서 어떤 식의 출제 경향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여고는 25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등급 컷들이 19점부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모든 학교들이 다 어렵게 내요. 왜냐면 이 신입생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일단 상위권을 변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신여고는 작년에는 1학기 기말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마지막 마무리를 했을 때 1등급 컷이 37점이 나왔습니다. 1컷이 37이라는 거는 1등급 컷이 74점이라는 건데요. 1컷이 74가 되면 굉장히 낮은 등급 컷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아래 2, 3, 4등급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2학기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고자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쉬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들께서 최상위권 변별용으로 두시고 중상위권 문제들을 좀 쉽게 출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안 풀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2, 3, 4등급, 그러니까 중상위권 문제들이 쉬워짐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 등급컷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점수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등급 간 격차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2학기 기말에서는 어떤 식의 전략을 선생님들께서 출제 경향을 보여주셨냐면 아예 어려운 문제를 안 내셨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난이도 변화가 좀 큰 편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기민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저희 역시도 이전 시험의 경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계속 1등급 컷이 낮습니다. 1컷이 낮고요. 등급 간 격차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따라오는 게 문제 수가 적은 학교거든요, 정신여고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저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런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두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정신여고는 배점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배점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이 출제 경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정신여고는 문제수가 13문제인 객관식에서 14점이 분포되어 있고요. 3문제가 출제되는 서술형에서 7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점 정도가 있는 객관식과 평균적으로 2점이 넘는 그런 객관식 즉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 마지막, 가장 어려운 객관식 마지막 문제보다 서술형 1번의 배점이 더 커요. 실제로 난이도는 얘가 훨씬 쉽고요. 이런 것들을 배점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배점이 실제 난이도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 역시도 3점이면 보통 객관식 마지막 문제보다 2배 정도는 어렵거나 2배의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배점 차이 2배고요. 지금 3점이라는 거는 한 문제가 12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학생들 중에 이 문제 푼 학생도 있고 저 문제 푼 학생들도 있는데,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풀어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가 좀 필요한 문제라서 절대적인 시간이 한 5분 정도는 들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고요. 이 문제는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의 풀이를 첫 줄, 두 번째 줄까지만 쓰면 그 뒤로는 계산으로 쭉 풀리는 문제여서 시간이 많이 적게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같은 시간이 있다면 서술형 3번을 푸는 것이 더 이득이겠지만 심지어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이런 우선순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내신 대비 포인트 설명을 좀 드리면요.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30분 안에 객관식 마지막 2문제 제외, 단답형 마지막 1문제 제외, 서술형 1문제 제외하고 한두 문제 제외하고 30분 안에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검토를 할 때 일단 푼 문제들은 확실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검토를 한 다음에 고난도 문항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1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회독을 할 때 좀 중요한 점이 내가 스킵하고자 했던 객관식 12, 13번이나 단답형 마지막 문제들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읽고 어느 정도 시도를 하다가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검토까지 한 다음에 내가 한 문제씩 골라서 풀어야 되는데 이때 선택의 기준이 내가 시도했던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2등급 정도까지,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1회독에 필요한 문제가 조금 더 적겠죠. 보통 제가 맨 앞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객관식 1번부터 8번까지 앞장을 완벽하게 다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첫 문제 그리고 서술형 첫 문제까지는 그냥 변함없이 쉬웠던 문제들이라서 이 정도까지 맞춰주고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특히 2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조금이라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에서 1점만 얻어도요. 객관식 한 문제, 가장 어려운 한 문제 또는 쉬운 거 2문제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여고 학생들에게 매 시험마다 저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학교가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해왔고 지난 시험은 어땠고 이번 시험은 어떨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학교별 분석 자료를 일단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개인별로 이 학생의 성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가 시험 볼 때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좀 멘탈 관리까지 해서 조금 개인적인 목표와 어떤 시험 시간의 행동 강령 등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좀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준비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이 학생은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왔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기말에 2등급으로 올랐던 학생인데 그 학생에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정신여고가 8시 반에 시험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시 전에 이 부분 마무리해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상세하게 짜서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정신여고 설명회를 할 때 가져왔던 PPT 그대로예요. 작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매년 이 하나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보통 2차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면 원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여고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신여고만의 출제 경향이 따로 있거든요. 이 최대 최소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엄청 많이 줬어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자, 그런데 이때 조금 중요한 게 제가 학생들에게 원했던 것은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어보고 너희가 풀어보면서 시험 시간에 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또는 도망가야 되는 문제인지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 5분을 들여서 1.7점을 얻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려고 했었고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변함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2문제가 출제됐고요. 한 문제는 어렵게 출제돼서 학생들이 첫 회독에서는 넘겼고 이 문제는 쉽게 출제돼서 학생들이 바로바로 풀었던 그런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여고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이제 정신여고와 관련해서 이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이 많이 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았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식의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학생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까 제가 좋은 수업을 짜서 제공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듣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대형 강의에서 인강 보듯이 저를 보는 것보다도 저와 1대1로 소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에도 계속 학생들 돌아다니면서 이해는 됐는지 이런 식으로 1대1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뭔가 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구나, 좀 그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고 자연스럽게 숙제도 좀 더 해오려고 하고 이런 식의 태도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계속 요구한다고 해도 제 수업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풀어, 저건 저렇게 풀어, 저건 저렇게 풀어, 약간 이런 식의 수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조금 최소한의 원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원리 위주의 수업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함수 또는 그래프를 그리는 학생들 약한 그 단원을 풀 때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이제 100% 모양과 위치라고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모양과 위치라는 것은 어떤 단원에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대답을 받아서 자, 그러면 원에서는 모양은 반지름이, 위치는 중심이 결정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각 단원별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다 보면 조금 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조금 부담감이 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밀고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고속 나눗셈이라고 보통 저희 반에 학생이 들어오면 제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봐요. 나눗셈을 하는 원리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오면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거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제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학생 한 명이 이제 시험 기간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이 고속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학생이 순간 이거 앞에서 풀면 친구들이 본다. 친구들이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었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네네, 그런 기억도 있고요. 조금 저도 학생들도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교육과정 밖의 것이냐? 절대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정신여고 선생님들께 서술형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확인 한번 받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만족도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게 되는 이유 같은 거기도 한데요. 제가 보통 매주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학생들 한 명 한 명 나가고 있고요. 보통 이제 문자로 숙제 얼마나 했고 시험 어떻게 봤다, 딱 이 정도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추가로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을 관찰하고 있는지 코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이 학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이 제 수업을 어떻게 들었나 수업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친구가 이거 잘 못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물어봐야겠다, 아니면 이 친구가 이때 졸았었는데 이거 영상 봤는지 확인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저를 위해서 제가 학생들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피드백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숙제를 안 해와서 일주 가서 공부했다, 뭐 채점을 안 해서 채점까지 했다 하도록 이제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복습 테스트 때 가장 어려운 두 문제를 틀렸었는데 제가 보통 1번부터 해설을 하는데 저한테 1번 문제 해설하기 전에 혹시 앞에 거는 다 맞았는데 8, 9번은 혼자 풀어봐도 되겠냐,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앞부분 제가 해설하는 동안 혼자 풀어봐서 8, 9번을 스스로 맞추고 제 해설 강의를 들었다, 이런 식의 조금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이런 피드백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제가 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가끔 집중 안 되면 식탁 나와서 거실에서 공부해라 이런 식의 피드백도 학생들에게 줬었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네, 저한테 우리 아들이 오늘따라 식탁에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학부모님들 중에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나의 역할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보내주는 것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그냥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다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혹시나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런 식의 상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머님께서도 보통은 그래 왔었는데, 그러니까 학원에 맡겼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호 피드백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부분의 피드백들이, 대부분의 어머님들 말씀들이 조금 태도가 변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라서,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내신 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근방 학교들의 내신을 이제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조금 예상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연계를 하시는지도 조금씩 던져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듣고 대비를 하다 보면 확실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적중률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성적도 당연히 따라오고요. 이제 이 친구가 정신여고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잘 봤던 친구인데, 딱 이제 중학교 때 보던 시험과 고등학교에서 처음 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그 시험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멘탈이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에서부터 계속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들 우왕좌왕했었는데 자기는 좀 잘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저에게 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가 좀 잠이 없는 편이라서 학생들이 새벽이든 뭐 아침이든 저한테 좀 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는 편인데요. 이게 질문이 바로바로 해소가 안 되면 그냥 잊혀지게 되고 그냥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꼭 새벽 4시든 3시든 4시든 내가 깨 있을 수도 있고 자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보내놔라, 그래야지만 질문이 해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구는 3시 4시에 자고 누구는 5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학생들 질문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같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본인의 질문을 언제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질의응답 말씀드렸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도 클리닉을 좀 자주 잡고 있는데, 일단 숙제를 못했으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남는 학생들 반, 그렇게 숙제를 못해서 남는 학생들 반, 그리고 그냥 질문하려고 남는 학생들 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학생에게 가서 질문이 있나, 또는 너 이거 어떻게 풀었나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전부 다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자료 관련해서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조금 잘 해놔가지고 학생들에게 너 이 문제랑 비슷한 거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줄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난이도로 추가 문제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복태 어떤 식으로 달라, 그러면 제가 이거 보고 다음 시간에 바로, 또는 다음날 바로바로 문제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좀 많이 조는 학생들한테 꼭 영상 보면서 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필기 안 돼 있으니까 필기 나한테 인증해라 이런 식으로 영상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이거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모르면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근데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너무 쉬운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제가 미리 다
테마별로 찍어놔서 너 이것 좀 보고 와라, 너 이것 좀 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 되면 수업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풀었던 문제를 제가 푸는 동안에는 학생들이 자요. 나 이거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는데, 그래서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제가 수업 시간 전 또는 이후에 미리 찍어서 학생들이 본인이 틀린 문제 위주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여고 수업은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업 앞뒤로 2시간 정도는 제가 클리닉을 위해서 학원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도 제가 잠실관에 있어서 학생들 불러서 공부시킬 예정이고요. 학생들 숙제를 못했다. 만약에 월요일에 숙제를 못한 상태로 10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야겠다. 그럼 수요일에 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주 불러내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 수업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 특히 2025년에 학생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스스로의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도록 하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저도 많이 열심히 준비해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로고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박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